부동산 문제, 궁제 이런 시장 흐름에 따르면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가격도 안정되고 주거 안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급 문제가 질문을 박 부장님 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공급 문제 질문 드리기 전에 방금 그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 더 질문 드리고 되는 거입니다. 아까 임대차법 말씀하실 때 2+2년하고 5% 요거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이제 임대차법 핵심이 이제 주거 안정을 몇 년까지 보장해 주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원래 1년이었다가 노태우 정부 때 2년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 정부 때 2+2년이 되었는데 그럼 지금 이제 장관님 말씀대로라면 이 보장해주는 기간 자체를 없애겠다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은 2+2년 외에 뭐 3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존의 2년처럼 다시 뭐 되돌아간다는 건지 이 기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 플러스 전문가들의 의견을 그냥 소개만 하겠습니다. 네. 결론은 아니고요. 무슨 2+2는 차라리 3으로 가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학제 때문에 우리 3학년 되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가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래서 과연 2+2는 왜 나왔는가는 저는 이해는 합니다. 과거 50학대 때는 이게 1년이었다가 이제 2년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난이 날 때마다 대규모 공급책과 임대차 보호가 늘 같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2+2로 간 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닌데 작동한 결과 거꾸로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꼭 3이다 이런 얘기 아니라 2+2가 아니라 2+2가 5번 가면 보유세가 제로로 가도록 누진적 인센티브 세 감면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등록 임대는 지금 10년을 의무적으로 임대를 해야 이건 보유세도 없애주고 여기에 대해서 융자도 해주고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세금, 융자 또 거기에 대해서 이 세입자들과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보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와 결부해서 임대차의 존속 기간을 설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게 큰 문제의식이에요. 2+2냐 3이냐 이거는 그 안에 있는 하나의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공급대책 관련돼가지고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 공급대책 관련해서는 저 일기 신도시 특별법 아마 가장 관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장관님 생각에 이 특별법 언제쯤 되면 국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특별법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특히 이제 일기 신도시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 분들이 경쟁적으로 많이 제출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일기 신도시라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노태우 정부 때 특히 이제 92년 이때 이제 200만 원 해가지고 대규모로 해서 이제 그 일기 신도시만 거의 한 29만 호 정도 이제 공급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토지공사, 주택공사 이런 식으로 하고 교통 같은 경우도 따로 이런 식으로 됐는데 지금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그때 당시로 지자체랑 이 주택 소유자들만 이걸 하려니까 교통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또 그 용적률이나 이런 도시 규제 이런 것들이 사업성이나 재원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원도 해줘라. 그리고 규제도 좀 특별 대우를 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과거 같은 사업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 구조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은 합니다만은 그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면 형평성 문제도 생기고 실제로 이게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면 정말 그 신도시의 재창조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그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본적으로 이 혜택을 줄 수 있는 이 조항만 집어넣는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이 신도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왜냐하면 신도시도 지금 1기, 2기, 3기가 가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또 인구 감소 시기를 우리가 맞게 되는데 이런 점들을 놓고 신도시에 대한 장기 플랜과 함께 마스터 플랜을
우선 빨리 좀 세우자. 그래서 저희 이 주무 부처로서 해야 될 일들은 지자체와 중앙정부 그리고 민간과 우리 주민들의 이런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신도시, 특히 일기 신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망라한 마스터 플랜을 가급적 빨리 세우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되는 것들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달 만에 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시점에서 못 박을 수는 없고요. 아무튼 이 내용이 충실하게 우리 주무부처의 이 기획 작업도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회에서 사회적인 공론의 과정도 충실히 좀 이루어져야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토부에서 이것 때문에 일기 신도시 재정비 민간합종 제가 TF를 구성한 것도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말씀대로라면 특별법 제정이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지금 이 법이 나와야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 그래서 뭐 재건축이든 뭐든 속도감 있게 나갈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지금 뭐 전반적으로 뭐 장관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하지만 시장 입장에 봤을 때는 너무 이러면 불확실성이 좀 커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마스터 플랜하고 특별법하고 뭐 서로 묶여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서로 연계될수록 특별법이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마스터 플랜이 완성이 아직 덜 된 상태에서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은 그게 국회 내에서 일기 신도시에 해당하지 않는 국회의원들도 동의해 줄 수 있는 내용이라야 국회 통과가 될 텐데 아마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이 변화의 여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아무튼 충실한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게 저희의 1차적인 TF의 사명이고요. 그다음 국회에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나 완성도 높은 법률이 나올 수 있을 거냐는 저는 국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특별법 없이 시행령 같은 걸 개정을 통해 가지고 뭐 용적률을 뭐 향상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재건축이 빠르게 좀 집중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도시 전체에 적용이 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뭐 도심 뭐 융합 뭐 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분적인 그 특수 지구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이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임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신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는 신도시 지역 전체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제도를 도입하자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는 안 된다는 전혀 없습니다. 대신 저희들은 그 구체적인 정책과 그리고 또 집행을 책임진 총괄 부처의 입장에서 저희들은 정책도 완성도가 높아야 되고요. 실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국회랑 뭐 저희 역할 분담을 해서 갈 수는 있겠죠. 장관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게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었을 때 일기 신도시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 법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특히 뭐 지방의 광역시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좀 요청이 많은데 이런 일기 만약에 신도시 특별법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보다 앞질러 가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의 확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할 그 내용이 없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낙후된 도시 지역들, 그다음 비수도권의 지방들이 지금 지방 소멸을 지금 현실적으로 걱정하고 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일정한 성장이 되고 인구를 확보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고밀도 개발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밀도와 융합적인 기능이 융합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교통망과 생활 여건들을 가지고 이게 연계되는 그런 방식을 한다면 이런 것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미 부분적인 제도들도 있습니다. 뭐 역세권이라든지 지역의 특구라든지 아니면 도시 융합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시범 사업하고 있는 것들이 성과가 좋으면 이런 걸 전국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가지고 말하자면 통으로 지역 전체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 내에 발전시켜야 될 지구들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모델들을 법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성과, 시행 사례로도 이것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원하는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을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도와 함께 실제 사례들을 부지런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존에도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은데 막상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이게 규정화가 되어서 잘 안 되고 속도가 늦어지고 계속 이제 길어진다는 게 사실 그 지역 분들의 불만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확실하게 보장을 해달라는 부분이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 우리가 기재부의 뭐 권한이라든가 지자체의 권한으로 그런 것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런 의미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네, 지금 규제 혁신을 범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규제,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주택 공급, 그러니까 주거 공급과 도시 이 어떤 재창조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절차를 당기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 시행 주체를 현재는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공기업 이런 데들만 맡겨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민간에 있어서도 신뢰할 수 있고 공공부문은 지자체나 이런 걸 더 넘겨줄 수 있는 이런 시행 주체나 이걸 실행해 나가는 절차나 기간을 단축하고 이 부분을 간소화하기 위한 이런 내용을 강도 높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거 공급, 우리 8월 중순까지 발표할 내용입니다만, 여기에도 그런 그 절차 단축 그리고 시행 주체의 안정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강도 높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주거 공급에서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 도심 융합지구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지방에서도 선택권을 가지고 실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절차 단축이나 시행 주체들을 다양화하고 안정화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열리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기다렸을 것 같은데, 지금 전체 규제지역이 161곳인데요. 물론 이제 제가 내일 되면 알겠습니다만, 장관님 생각에 내일 어떻게 좀 규제가 해제되는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너무 묶어놨고 또 요즘 미분양 사태가 심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상황에 맞게 풀어나가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느 정도로 풀 거냐는 내일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이란, 이안 이런 걸 놓고 아마 논의를 거쳐서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지금 미분양이 나오고 이제 금리가 오르고 이런 것은 길게 보면 작년 8월이고요. 짧게 보면 지금 아직 몇 달 안 됐습니다. 아직도 지나치게 오른 집값, 그리고 지나치게 높게 호가를 부르거나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또 이 시장이 또 꿈틀거리기를 기다리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과열됐던 이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그 필요성은 아직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다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살짝 언급하셨는데 주택 공급 관련돼 가지고 주택 250만 원 플러스 알파, 또 아마 8월 말 정도 되면 저희 발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전에 하겠습니다. 네, 광복절 전에. 네. 그때 이 관련돼 가지고 장관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이 라이프 스타일과 교육, 문화, 일자리 등 주거 환경까지 고려한 새로운 주택 공급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아주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기존과는 다른 공급 정책을 만들어서 선보이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 좀 기대감이 큽니다. 이 250만 원 플러스 알파 공급 대책은 예컨대 사기 신도시 같은 이런 어떤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방식인지,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그 도심에서 용적률을 확대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주택을 많이 공급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이런 주택들을 공급하는 방식인지, 그리고 또 하나 일기 신도시 특별법 같이 이제 이 법을 통해서 재건축 재개발되는 것들도 이 공급 대책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거랑 간단히 언급을 좀 해주십시오. 예, 250만 호에 대해서 저희는 물량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도 별로 안 하고요. 물량 확보는 어떻게든 맞추는 건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250만 호 되겠냐, 요새 건자재 오르는데 되겠냐. 근데 저희의 근본적인 고민은 거기에 있지 않고 주거의 품질. 자, 지금 우리 젊은 세대 1인 가구들 그동안 LH에서 그냥 20평방미터로 하고
임대 아파트는 층간 소음 그냥 다 시달려야 되고 이런 등등의 이런 문제들, 그리고 너무 외곽에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기름값이 더 들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주거의 입지, 품질, 그리고 현재 사회 변화의 트렌드를 반영한 어떤 유형, 이런 부분들에 저희는 굉장히 심혈을 쏟고 있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그동안 무시되었던 어떤 그런 그 요구들에 대해서 최대한 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1인 가구, 그리고 앞으로 결혼에 대해서도 기약할 수 없는 우리 청년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그 비용으로 살면서도 자기 전용 공간은 작더라도 함께 쓸 수 있는 서비스, 예를 들어서 취식을 할 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자기 친구들 내지는 손님이 왔을 때 좀 더 럭셔리한 그런 음적 공간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누가 자러 왔을 때 게스트하우스 서비스를 1년에 며칠은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서비스와 주거, 그러니까 지붕이 있는 공간으로서의 콘크리트 공간이 아니라 여기에 제공되는 서비스, 그다음 여기에서 자 더 나아가서 아이를 키울 때 과연 어린이집, 그다음 어른이 있을 때 옆에 요양병원, 이런 등등 해가지고 함께 살아나가는 삶의 유형에서 나오는 삶의 질의 요구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무시하고 그냥 몇 채 지어서 거기 들어가서 살아라 해도 사실 이전 정부에서도 매년 50만 원 이상이 공급이 됐습니다. 근데 임대주택은 지금 미입주 사태를 빚고 있고요. 그다음 도심 입지에, 그리고 대단지, 브랜드 있는 아파트, 이런 경우에는 공급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값이 그냥 몇 배씩 뛰어버리고 이러면서 총체적인 실패를 했는데, 이런 점에서는 입지, 유형, 품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실질적인 욕구,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과 앞으로의 어떤 이 생애 주기에 따른 앞으로의 우리 사회의 변동, 이런 것들을 현재 나름대로 반영할 수 있는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합리적인 계획을 좀 짜보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공급되게 하기 위해서는 공급자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민간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리츠라든지, 그러니까 리츠라는 게 이제 부동산 투자 업체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에는 너무 LH라든지 SH라든지 공공이 다 하겠다 이런 식이었는데, 공공과 민간, 또 공공과 주민, 이런 부분들의 역할 분담들을 좀 제대로 좀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공급하는 방식, 또 여기에 대해서 내 집 마련, 또는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내고 들어가서 사는 우리 거주자들에 대한, 수요자들에 대한 어떤 금융 지원, 이런 부분들도 패키지로 저희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250만 원을 어디 짓겠다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유형의, 어떤 품질의, 그리고 어떤 입지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금융 지원 또는 공급 방식들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가급적 좀 충실하게 제공하려고 하고요. 아까 질문 중에서 과연 이걸 어디에다 하는 거냐인데, 저희들은 우선 수도권에서도 도시 또는 역세권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내에서도 특히 공공이 갖고 있는 부지들 최대한 활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 서울 시내에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로 하는 게 포함되느냐 하는데, 민간이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몇 호 한다라고 우리가 그 자기 물건처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치 내지 그걸 촉진하기 위한 이런 부분을 할 텐데, 저희는 서울에서는 현재 그 저밀도 낙후 지역들이 더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선순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 낙후 지역 전체를 새롭게 바꿔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중을 둘 거고요. 그 다음 현재 말씀하신 3기 신도시를 비롯해가지고 최소한 수십만 평방미터 이상의 그 신도시급 입지도 지금 최대한 확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확보한 신도시 같은 경우는 문제가 너무 소위 자족용지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상가 비율 같은 걸 너무 많이 넣어놔가지고 지금 다 공실 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현장에서는 맞지 않고 이미 겉돌고 있는데 이 과거의 어떤 관성 때문에 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샅샅이 들여다봐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현실성 있으면서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5년 임기 내에 우리가 실행 가능한 그런 각적인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그 장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사실 그 서울 시내에서 뭐 예를 들면 역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유지에 주택을 개발하는 건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적극적으로 해온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이 정부 소유 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개발되고 남은 자투리 땅 그리고 이제 철도 주변 부지들 이런 것들 그냥 공공시설 이용을 해서 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공급이 좀 많이 안 됐다라는 좀 생각도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 역세권이라든가 서울 도심에 집을 짓게 되면 그 집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 물론 이제 장관님께서 저 청년 원가 주택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생각을 해보면 역시 지역 도심은 그 주변에 시세가 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경제력이 되는 청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못 들어온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뉴스데이 같은 경우도 확실히 저소득층 청년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되는 이런 청년들이 들어왔는데 그럼 지금 생각하시는 지금 청년 원가주택이라든가 도심 내 역세권의 첫집 이런 주택들의 가격 수준 그리고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청년들의 수준, 그러니까 소득 수준은 얼마 정도 좀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 상세한 것은 나중에 이 표로 만들어서 이제 제시가 되게 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집 물려받을 수 있는데 자기 이름으로 집 없다는 이유로 해서 또 집을 축축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특히 입지가 좋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좋은 이런 곳들이 용적률까지 해서 하면 누구나 다 거기에 살고 싶어 할 텐데 저희는 일단 우선 그 청년들에 대해서는 원가주택이라는 개념으로 공공기여 개념을 저희는 많이 넣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용적률이나 입지에 있어서 그리고 공공부지를 활용한 이런 거 하면서 그냥 건설 이 개발 이익 가져가듯이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 그동안 이 주거 문제 때문에 현대판 주거 신분제로 정말 고통을 겪고 있는 미래 세대들과 무주택 서민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제공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LTV라든지 그냥 금융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임대 또는 자기 지분 투자 그리고 나중에 돈 벌어서 갚는 대출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서로 패키지로 제시되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좀 많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전문가들하고 현업을 하게 될 실무 차원에서 개선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고요. 큰 틀에서는 하후 상박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동안 고통을 많이 겪고 그러면서도 우리 열심히 일하고 또 애를 키우느라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이런 쪽에 먼저 순서가 돌아가는 게 저희들의 큰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보면 상생임대인 제도 관련된 게 있습니다. 대폭 완화가 됐는데 그 중에 좀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다주택자들의 경우도 이제 조건만 맞으면 상생임대 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이제 민간 등록 임대 사업 이 부분도 소형 아파트까지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착한 임대인 대책 사실 지난 정부에서도 그런 민간의 착한 선의를 기대를 하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만 이게 뜻하지 않게 결국은 다주택자들이 이 저가주택을 다수 이렇게 매입을 하는 결과가 벌어지고 시장에서 이제 주택이 부족해서 주택 가격이 폭등했다 이제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데 이런 상생임대인 제도라든가 민간 등록 제도 이것을 이제 동시에 이렇게 완화를 시켰을 때
혹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등록 임대인 제도를 아무런 이 제한 없이 아파트 전부에 적용했을 때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 초기에 우리가 경험을 했었고요. 그다음 이제 상생 임대인은 결국 5% 이하로 적당히 올린 임대인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는 건데, 결국 이게 제도화되면 결국 등록 임대인 제도로 참여하도록 계속 이걸 넓혀나가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부작용이 없는 부분부터, 그리고 부작용이 작은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뿐만 아니라 현재처럼 그냥 등록 임대도 우리가 그냥 아파트를 많이 사가지고 그냥 임대인으로 등록하는 이런 모델이 아니라 선진국 부동산 개발 및 임대 관리에서 되는 것처럼 이제는 개발 리츠라든지, 그러니까 개발 투자 업체죠. 그러니까 여기는 또 안정적인 임대료 수준의 금리보다 약간 높은 임대료를 받아가면 충분히 이걸 지속적으로 개발이나 임대를 제공하는 리츠 업체로 현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등록 임대인 또는 그 유사한 제도로 가급적 다주택자들을 공급자로 유도를 하는 거고, 이것도 개인들의 집을 보유하고 이거 임대인으로서가 아니라 임대 및 이와 연결된 개발까지도 보다 기업적으로, 그리고 기업들이 공기관과 역할 분담을 해서 부동산 시장 전체를 선진화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 과제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